안녕하세요. 이투스 국어강사 장석우입니다. 저는 오늘 기출 독서 분석,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능 독서를 공부할 때 아시다시피 이 수능에서는 독서 부분이 변별력이 높잖아요. 수능 독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출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오해 1번은 얘를 공부하는 목적이 말이죠. 평가원에서 낸 수준 높은 지문들과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그러니까 수준 높은 평가원이 만든 수준 높은 지문과 문제에 대한 연습을 반복하면 실력이 향상된다는 오해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 수능 독서 공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치기,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는다고 느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양치기를 안 하고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기출분석이요. 기출분석 왜 하는 건데? 그건 수준 높은 평가원이 낸 문제니까 그걸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이 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풀면 실력이 는다는 것과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는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맞죠? 이런 지문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양치기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두 번째 오해, 이 기출 분석을 마르고 닳고 이런 책 제목도 있죠, 그렇죠? 마르고 닳고 뭐 한다고요? 반복하기만 하면 또 실력이 늘어서 수능을 잘 보게 된다고요. 이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출 분석이라는 건 뭘 공부하느냐면 평가원의 방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원리라고 해보죠. 어떤 원리를 공부한다고요. 수학 공부 같은 것들도 공식을 통해서 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공부하면 그 원리만 가지고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내가 국어 독서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 독서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만 알면 독서가 잘 될 텐데 이 원리를 몰라서 독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원리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체화를 통해야 되는데, 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원리만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얘를 뭐 한 다음에 여기서 기출에서 원리를 이해하면 이것은 늘 새로운 지문, 낯선 지문에다가 뭘 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 적용을 반복할 때 이 반복이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면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방금 잠깐 얘기했죠. 기출 분석에 뭐가 있냐면요. 평가원의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평가원 문제를 내는 원리라고 해보자면 그죠? 알겠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번 출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서를 출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문을 써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내야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단순하네요. 지문을 쓰고 문제를 내면 되는데 어떤 출제자분도 지문을 먼저 써놓고, 지문을 쓰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반이 끝나지 않습니까? 절반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출제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문을 써놓고 이제부터 이 지문에 맞게 문제를 내볼까 하는 출제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실제 출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출제 과정은요,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한 구상,
발상이 먼저인 거죠.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구상하고 발상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지문을 쓰는 거죠. 따라서 지문에는요. 자, 지문이요. 알겠죠? 네. 지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이고 어떤 선지를 낼 것인지 선지를 좀 구분해줘야 돼요. 선지는 맞는 선지도 있고 틀린 선지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맞는 선지를 만들 때는 방식이 있고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요. 당연히 틀린 선지를 만들 때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방식이 이 평가원의 기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문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에 담겨 있는 출제자의 의도, 지문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지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 이거에 맞는 선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틀린 선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지문을 보고 알 수 있다면 뭘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문제와 선지 판단. 이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고 선지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뭘 잘 봐야 되죠? 지문에 담겨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봐야 되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고 빨리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라고 합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출제자는 무엇에? 출제자는 이미 이 지문에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는 지문에 다 담아놨다면 지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해낸다면 이것을 쉽고 빠르게 할 것이다. 좋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죠? 채점을 하고 정답과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똑같은 거예요. 문제 푸는 걸 연습하는 거죠.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문을 좀 지우죠. 복잡하니까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이건 누가 알려줍니까? 문제와 선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선지와 지문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알겠죠? 문제와 선지와 지문을 연결시켜서 이런 문제를 내려고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죠. 앞으로 내가 새로운 낯선 지문을 읽을 때도 이런 내용이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거꾸로 이 선지를 내기 위해서 지문에서 이렇게 이미 이 선지를 내기 위해서 지문에서 이렇게 이미 빌드업을 해놨던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앞으로도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선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흔히 사실 이 원리는요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1번 세트요. 지문과 문제가 있는 세트 1번 세트가 없어야겠죠. 1번 세트 공부했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슨 기출문제집도 풀었고요, 수특도 풀었고요, 수완도 풀고 있는데 별로 실력이 늘고 같지 않아요. 계속 재난이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죠. 그러면 이런 공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세트하고 2번 세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비슷한 출제 요소가 있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3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3번이요. 4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4번이요. 5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5번이요. 참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남게 되는 거죠. 이걸 공통된 출제 요소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출에서는 이런 공통된 출제 요소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게 기출 독서 분석의 목적인 겁니다. 평가원이 사랑하는 방식, 평가원이 그동안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왔던 방식, 그걸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어떤 지문은 그 내용은 비록 낯선 지문일지라도 하나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낯설지 몰라도 여기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어떤 출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의 기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의 기출들을 분석해본가 볼 결과, 알겠죠? 이런 비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6번째 지문을 보니까 그 지문에도 여전히 이 비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다른 낯선 내용들보다 이 비끔 부분에 주된 출제 요소를 가지고 지문을 읽게 되면 새로운 지문이 해봤던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해봤던 지문이잖아요. 이 출제 요소는 해봤던 지문이라 이거죠. 알겠죠? 이걸 실제를 통해서, 자, 이걸 어떻게 실제 기출에다가 적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첨부된 파일을 이제 열어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가 과학기술 부분의 기출문제가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생겼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겼다는 걸 제가 이 실제의 기출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1년도죠. 21년도 수능 기출문제고요. 여기 문제 2번은 그해 오답률 1위였던 문제인 거죠. 정답률이 EBS에 따르면 79%. 오답률, 거꾸로 얘기했죠. 정답률이 21%, 오답률은 79%였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리를 한번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자,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런 지문은 이제 기술 지문이라고 하죠. 어떤 기계장치의 원리를 다룬 지문이 기술 지문입니다. 이런 기술 지문들은요, 어떤 공통된 비끔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걸 해본 결과예요. 기출 분석, 독서 분석을 해본 결과 기술이라고 하는 지문들은 어떤 기계 작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들이 많았고요. 이 기계 작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명 방식들은 뭐가 가장 많았냐면 분석이요. 분석 뭐죠? 구성 요소로 나누어 구성 요소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기계 작동의 핵심적인 용어나 개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수능의 기술이나 과학에서 용어나 개념들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죠? 그것에 무엇이 커지고 작아지는지. 항상 제가 틀린 선지를 내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틀린 선지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요.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요. 네. 두 번째는요, 비례관계예요. 뭐뭐 할수록 커지고 뭐뭐 할수록 작아진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하죠. 어떻게 오답을 내겠습니까? 틀린 선지를 받는 방식? 틀려나오죠. 큰데 작다고 하고 A가 큰데 B가 작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특히 사칙연산과 연관지어내면, 사칙연산이라는 게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를 씌워난다. 이렇게 사칙연산을 주면요, 얘들이 무슨 관계고요? 반대의 관계고요. 그렇죠? 얘들은 비례 관계고요. 사칙연산의 이미 이게 있겠죠. 따라서 분모가 C가 커질수록요. 커질수록 A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B가 커질수록요. 그렇죠? 커질수록 A는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비끔 부분. 미리 알고 있는 비끔 부분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문단에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장치. 1문단 마지막 세 번째 줄이죠. 마지막 세 줄에 장치가 있고요. 이 장치가 마지막 문장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자. 이것의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먼저죠.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뭐 할 때 쓰는 표지 담화예요? 이거요. 과정에 쓰는 표지 담화죠. 먼저,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이 지문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문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먼저니까 1단계라고 해볼까요? 1단계 알겠습니까?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먼저 촬영을 합니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준다 하지만이죠. 줄지만의 슬래시로 끊어주세요. 하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다 네모치면 인과예요. 이 인과 역시 중요한 비급이죠. 출제 방식이라고요. 원인과 결과, 렌즈 고유의 곡률이 원인입니다.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실질까요?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뭐 한다고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그동안 기초에서 배웠던 걸 일반화시키면요, 저걸 제가 말하면 문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왜곡이 발생한다. 이걸 제가 뭔가 문제 상황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일반화시키려고요. 알겠습니까? 각각 다른 구체성을 가진 지문들이 일반화시켜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원인을 분석하거나요. 왜 하거나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반드시 뭐가 나오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근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지문이 이런 문제가 있어 에서 끝나는 지문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는 지문이 없을 거란 말이죠. 목적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특히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무도 목적이겠죠. 여기도요. 자, 1단계에서 촬영을 할 때 뭐 한다고요? 왜곡이 발생한다 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그때 뭘 해야지? 출제자의 의도요. 출제자가 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라고 대답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겁니다. 자, 원인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카메라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겠죠? 카메라 자체의 고유의 곡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상해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죠. 카메라 자체가 문제입니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내부 변수가 써놓죠. 이게 원인이에요. 왜곡 개수로 나타냅니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지시어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유주치죠.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고 되겠죠. 다음,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부 변수요. 얘는 뭡니까? 카메라 자체의 곡률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외부 변수라는 것도 있다고요. 어떤 거요? 카메라가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원인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왜곡을 보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이 지문의 비밀과 문제가 숨어 있어요. 자, 이 문단을 정리해 봅시다. 이 문단은 1단계의 카메라 촬영 단계를 설명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 그런데 이미 여기에 뭐가 일부가 나왔냐면, 자, 이 부분은 지우죠. 무엇의 일부가 나왔냐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죠. 얘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왜곡 개수를 설정해서 고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정보라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책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왜곡 개수를 설정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3문단이에요.
밑줄 쳐주죠. 왜곡 보정이 끝나면이에요. 왜곡 보정이 끝났으니까 자 순서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걸 1단계라고 하죠.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1단계라고 한다고요. 1단계 문제점이 뭐예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정하는 걸 우리가 2단계라고 합시다. 2단계를 왜곡 보정이라고 하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3분단을 다시 보면 왜곡 보정이 끝나면이니까 이제부터 설명하는 게 몇 단계이죠? 3단계인 것이죠. 틀린 선지는요? 틀린 선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게 2단계라고 하는 게 틀린 선지인 겁니다. 왜 그렇죠? 밑줄 친 니은이 위치가 어디예요? 밑줄 친 니은의 위치가 4분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4분단? 근데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니까 어디냐면 이거예요. 2단계가 끝난 영상이 밑줄 친 니은입니다. 밑줄 써볼까요? 밑줄 여기에 니은이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니은인 거죠. 맞죠? 그럼 기억입니다. 촬영하는 단계인 겁니다. 여기가 기억이에요. 자, 3분단 읽을게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1호부터 미치입니다.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넣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3단계가 이제 왜곡 보정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시점 변환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순서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시점 변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점 변환은 뭐죠? 원근 효과의 제거예요. 시점 변환이라는 건 원근 효과의 제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문에 되어 있죠?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뭐 하게 되면 왜곡 보정이 끝나면.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표현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여기 칠까요?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요. 이게 시점 변화일까요? 원근 효과일까요? 원근 효과인 거죠. 멀수록 아까 비례관계요. 멀수록 작게. 사실은 다른 얘기죠. 멀수록 작게 나타나는 게 원근 효과입니다. 자, 멀리 있을수록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 우리가 원하는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원근 효과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요. 출제자의 의도는 미술친 뒤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 자자자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요 2단계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지금 지문에서의 설명은 3단계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니은의 위치를 밑줄 친 니은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3단계 이후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가 밑줄의 위치를 바꾼 것서 밑줄 친 니은은 사실은 뭐인데 2단계 다음인데 맞죠? 왜곡 보정이 끝나면입니다. 근데 밑줄의 위치가 시점 변환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3단계 이후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기출 분석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구나. 그렇다면 대안은 뭡니까? 앞으로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끝나고 그 순서를 명확하게 재구성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출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문제 2번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문제가 그의 수능 전체에서 오답률 2위요. 정답이 21%예요. 2번 선지를 볼까요? 2번 선지.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설지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출제자의 방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니은에서, 니은 여기죠? 왜곡 보정이 끝나는 니은이에요.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기억은 카메라 촬영 단계인 겁니다. 네.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미소칩니다.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게, 멀어질수록 작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는 거 뭐죠? 원근 효과죠. 그러면 지금 선지가 갖고 있는 건 기억과 니은이 모두 원근 효과가 제거 전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원근 효과가 제거 전이라는 건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건 3단계였잖아요. 시점 변환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2번 선지는 맞는 선지인 거죠. 다시 한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선지예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번 선지 멀수록 작아 보인다. 멀수록 작아 보인다.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는 왜 21% 많이 맞췄고 79%는 틀렸을까요? 79%의 학생들 틀리게 한 출제 방식은 뭐였을까요? 밑줄친 니은의 위치. 밑줄친 니은이 3단계의 시점 변화를 다 설명한 다음에 밑줄친 니은이 있기 때문에 밑줄친 니은은 마치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요. 근데 조금 이 의도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순서가 나오는 지문에서는 순서를 재구성해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다면 기출 분석을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하고 빗금이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재구성한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